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지 장도령 이야기. 조선 정종 때 한양에 어느 거지가 살았는데 용모가 참으로 추하고 늘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쯤 되었는데도 총각처럼 머리를 닦고 다녔지요. 그 거지는 어깨에 보따리를 하나 메고 다니며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종로 근방에서 부잣집 하인이나 노비와 자주 어울리며 지내었지요. 그는 자기가 장가라고 했으므로 친구들은 그를 장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됨이 매우 거만하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전우치가 길을 가다가 장도령을 마주치면 냉큼 말에서 내려 공손하기 이를 데 없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도령은 가끔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어찌 지내우? 전우치가 두 손을 소매 안에 공손히 집어넣은 채로 대답하였지요. 잘 지냅니다. 장선생 덕에 아주 잘 지냅니다. 전우치가 장도령을 대할 때에는 얼굴에 두려운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또 가끔은 전우치가 인사할 때면 장도령이 전혀 모른 채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기도 하였지요. 이를 본 사람이 놀라서 전우치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하였어요. 조선에 깊은 진리를 깨달은 진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 오직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장도령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오. 사정이 그럴진데 내 어찌 그에게 예와 공경을 표하지 않겠소. 당시 한양에 어떤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과거를 치르지 않고 집안 덕에 등용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장도령이 구걸하는 것을 자주 봐온 터였는데 어느 날 장도령을 불러 그가 누구인지 왜 구걸을 하는지 물어보았지요. 장도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전라도의 사대부 집안 출신인데 돌린 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요. 형제도 없고 돌봐줄 친척도 없었소. 홀로 살아남아 집도 없는 터라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다가 한양에 이르게 되었지요. 아무런 재주도 없고 한문도 모르니 달리 뭘 할 수 있겠소. 음관이 이를 듣고 장도령을 매우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위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 때면 늘 장도령을 불러 대접하였지요. 어느 날 그 관리가 등청하러 가는 길에 들것에 시신을 싣고 수구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에 탄 채 가까이 가서 내려다보니 그 시체는 장도령이 아니겠어요. 그는 너무나도 슬퍼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대성통곡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고 많지만 장도령만큼 불쌍한 이가 어디 있겠어? 손가락으로 세월을 헤아려 보니 장도령이 종로 거리에서 구걸한 지가 15년인데 이제 시신이 되어 한양을 떠나는구나. 그 후로 20년이 넘은 어느 날 그 벼슬아치가 남쪽의 전라도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 헤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나무꾼이 쓰는 듯한 작은 오솔길을 발견하고는 인가라도 나올까 싶어 따라가 보았습니다. 길을 따라가 보니 바위 투성이인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지요. 깊이 들어가자 경치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기묘하면서도 빼어났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훌륭한 경치가 펼쳐졌지요. 조금 더 들어가자 완전히 별천지로 들어서 도저히 이 세상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녹색의 천의를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하인을 거느리고 말을 탄 채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 사람은 아주 빠른 속도로 벼슬아치를 향해 다가왔으나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였지요. 누군지는 몰라도 높은 사람의 행차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런 외진 두메산골로 웬 양반이 행차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낯선 이가 다가오더니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정중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벼슬아치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하였지요. 그러자 낯선 이가 말하였습니다. 내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같이 가서 좀 쉬시지요. 그러고는 말을 돌려 길을 앞서가는데 마치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듯 하였지요. 벼슬아치가 뒤따라 가다가 이윽고 목적지에 이르렀는데 커다랗고 화려한 궁궐이 사방에 가득하는 것이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궁궐같이 화려한 건물을 몇 채 지나서 특히 더 화려한 건물에 이르자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수려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시중 드는 하인들의 용모가 참으로 절색이었고 심부름하는 아이 역시 아름다운 외모여서 선궁에 온 듯 하였습니다. 벼슬아치는 이런 장소에 오게 된 것에 놀라 서둘러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였지요. 그러나 집주인은 그를 보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를 몰라보시는가? 나를 보시오. 벼슬아치가 고개를 들어 집주인을 보니 조금 전에 말을 타고 길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보라신이 보긴 했지만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도령이요. 나를 모른단 말이오. 벼슬아치가 다시금 주인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니 장도령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그대로였으나 예전의 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훤한 미장부가 아니겠어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벼슬아치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어 귀빈을 접대하는데 차려놓은 산의 진미가 본 적 없는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선녀들이 나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데 이 역시 사람의 눈으로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지요. 여인들의 용모 또한 옥이나 보석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장도령이 그에게 말하였어요. 조선에 4대 명산이 있는데 각 산마다 신선이 거하고 있소. 이 지리산이 그 중 하나지요. 예전 내 잘못으로 인해 인간 세상으로 유배된 적이 있었는데 유배 시절 그대가 나를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니 그 신세를 내 어찌 잊겠소. 그대가 내 시신을 보았을 때 가엾게 여긴 것도 알고 있소. 나는 사실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유배 기간이 끝나서 성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소. 그대가 마침 이 산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대가 베푼 친절에 사의를 표하고자 만나고 싶었소. 그대가 내게 베푼 대접은 성궁에 초대되기에 부족함이 없다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자 벼슬아치는 별궁으로 안내되어 거기에서 잠을 잤지요. 몸은 푹 쉰 듯 생생하고 정신은 상쾌하기 짝이 없으니 잠을 잘 필요도 없겠구나. 날이 밝자 다시 잔치가 열렸고 잔치를 마친 후 작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도령이 말하였어요. 여기는 그대가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니 그대는 이제 떠나야 하오. 선계의 신선과 인간은 그 길이 서로 다르니 다시 만날 기약은 없소. 부디 안녕히 잘 가시오. 그러고 하인을 불러 길을 안내하게 하였습니다. 벼슬아치는 인사를 하고 물러갔지요. 짧은 거리를 지났을 뿐인데 갑자기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온 길은 처음 들어섰던 그 길이 아니었어요. 벼슬아치는 입구를 표시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꽂았고 하인은 물러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벼슬아치가 다시 와서 성궁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나 산 봉우리와 지나가지 못할 험한 골짜기밖에 없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 후로 그 벼슬아치는 세월이 흘러도 청춘인 듯 팔팔하였고 아흔이 되자 고통도 없이 수월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벼슬아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도령이 세속에 있을 적에 내가 그를 15년 동안 봤었네. 그에 대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기억나는데 그건 바로 얼굴이 전혀 늙지 않고 입고 있던 더러운 옷도 전혀 닳지 않는 거였지. 옷을 전혀 갈아입은 적이 없는데도 15년 동안 똑같은 모습 그대로였지.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참으로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던 게야. 앉아서 천리 밖을 보는 사람. 북창 선생은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었다 하면 한번 흘낏 보는 것만으로도 토시까지 다 외워버렸지요. 그리하여 통달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이치를 이야기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새 소리를 비롯한 온갖 생물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지요. 소년 시절 그는 그의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향하는 사신단에 동참하였는데 그 당시 다른 이민족들도 조공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북창은 가는 길에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한 번만 듣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지요. 그러자 동행하던 조선 사신이나 청나라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북창이 고모를 찾아뵈었지요. 고모가 자리를 권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북창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영남의 소장료를 받을 것이 있어 하인을 하나 보냈단다. 그런데 이 종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구나. 강도를 당하거나 화를 당하거나 다른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북창이 말하였지요. 그러면 제가 그 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고모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지금 농담을 하는 것이야? 북창이 앉은 자리에서 저 멀리 남쪽을 바라보더니 한참 후에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그 종은 이제 막 경상도의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이런 방금 양반 앞을 지나다가 매를 맞고 있군요. 하지만 이건 종놈의 잘못이니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모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놈이 왜 맞는 것이야?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 것이야? 북창이 대답하였지요. 보아하니 이 양반이 산 꼭대기에서 참을 먹고 있는데 고모님의 종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양반이 자기의 종들을 부려 고모님의 종을 말에서 붙잡아 내리고는 집신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고모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북창의 태도는 전혀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품은 고모가 북장이 떠난 후 벽에 이 일을 기록하였지요. 나중에 종이 돌아오자 세제를 넘었던 날짜를 물어 확인해 보니 벽에 써둔 날짜와 같았습니다. 고모가 하인에게 물었지요. 세제를 넘을 때 양반에게 혼난 일이 있었느냐? 종이 놀란 표정으로 어찌 알았냐고 물었지요. 그리고는 겪은 일을 소상히 말하니 북창이 말한 것과 소소한 부분까지 꼭 들어맞았습니다. 도사 윤세평. 윤세평은 중종 때 무관으로 재상까지 지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신단에 동참하여 북경으로 가던 중 한 사람을 만나 도수를 배웠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늘 별채에서 지내며 다른 가족과 떨어져 살았지요. 그의 처자식도 그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겨울철이면 쇠 조각을 양 겨드랑이에 끼웠는데 자주 바꾸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서 꺼낸 쇠 조각은 벌겋게 달아 있었다고 하지요.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조선에 있었는데 한양에서 도술 솜씨를 뽐내고는 하였지요. 솜씨가 어찌나 교묘한지 남의 집 주인으로 둔갑하고 안채에 들어가 그 집 부인들과 정분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전우치를 크게 두려워하며 싫어하였다고 하지요. 윤세평이 이를 수차례 전해 듣고는 전우치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우치 또한 이를 전해 듣고 윤세평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자주 말하기를 나는 술사에 불과하지만 윤세평은 진인이로다. 어느 날 전우치가 자신의 부인에게 오후에 윤세평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고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모습으로 둔갑할 것일세. 누가 와서 나를 찾거든 집에 없다고만 말해주구려. 전우치는 풍뎅이로 변하더니 마당에 뒤집어둔 장독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주 아름다운 젊은 처자가 전우치의 집에 나타나서는 부인에게 전우치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인이 대답하였어요. 방금 나가셨어요. 여인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도사님과 저는 오랫동안 특별한 친분을 나눈 사이인데 오늘 도사님을 뵐 약속을 했답니다. 부디 제가 왔었다고 전해주셔요. 전우치의 부인은 예쁜 처자가 찾아와서 남편과 친한 티를 내며 그를 찾자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잡놈이
내게 이런 방구도 없이 첩을 들인 게 틀림없구나. 내가 했던 말도 모두 거짓부령이었다. 그러고는 화를 씩씩 내며 달려나가 몽둥이로 장독을 냅다 휘갈겼습니다. 장독이 부서지자 그 밑에 있던 풍뎅이가 드러났고 찾아온 여인은 갑자기 벌로 변하여 풍뎅이를 쏘았지요. 그렇게 윤세평은 전우치를 혼내주었습니다. 윤세평이 여느 때처럼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하였지요. 가족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말했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누이가 지금 죽었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서 장례 준비를 시키며 말하였어요. 누이 집이 가난하니 내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할 것이야. 그는 편지를 써서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군복을 입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안으로 부르거라. 거기서 호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군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윤세평에게 절을 하였지요. 윤세평이 말하였습니다. 내 누이가 방금 전라도의 어느 지방에서 죽었다. 이 편지를 받아 즉시 그리로 가거라. 오늘 밤까지 답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한 일이니 내가 명한 대로 시간에 맞게 가져오지 않으면 너를 처벌하겠노라. 예, 시간에 맞춰 오겠습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윤세평은 그에게 편지와 보따리를 주었는데 그는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답장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대의 누이가 금일 모시에 죽었는데 온 가족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소. 마침 그때 그대가 보낸 편지와 물품을 받았는데 마침 딱 필요한 것이어서 모두가 감탄하였소. 답장을 가져온 사내는 이내 밖으로 나가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초상집은 한양에서 열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으니 불과 2-3시간 만에 갔다 온 것이지요. 말 버릇없는 까투리. 옛날 어느 산골에 장기와 까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내외가 되어 사는데 장기는 말씨가 점잖고 까투리는 말 버릇이 좀 사나웠지요. 그해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이고 들이고 눈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그러니 먹을 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집에 틀어박혀 가을에 모아둔 먹이만 축 내다보니 먹을 것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와 까투리는 여러 날을 굶게 되었지요. 아무리 눈 쌓인 겨울이라고 해도 몇 날 며칠을 쫄쫄 굶고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장기와 까투리는 의논을 하였지요. 이러다가 우리 둘이 굶어 죽기 딱 좋으니 늦기 전에 남의 집 양식이라도 구워다 먹읍시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어느 집엔들 양식이 남아있겠어요? 듣자 하니 저 건너 앞산에 사는 들쥐네가 콩을 많이 모아놓았다고 하니 거기 가서 콩을 좀 얻어옵시다. 까투리가 들쥐네 집에 콩을 얻으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까투리가 들쥐네 집 앞에까지 가서는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 찍찍 찍서방 고양이 밥 찌꺼기 있는가?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딴에는 들쥐가 저보다 몸집도 작고 찍찍거리며 고양이에게 쫓겨다닌다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들쥐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까투리는 쥐가 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줄 알고 찍찍 찍서방, 고양이 밥 찌꺼기 집에 있는가? 하고 또 소리를 쳐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둘째가 마지못해 어슬렁어슬렁 나와서는 문을 열고 얼굴만 삐죽 내밀고는 무슨 일로 찾나?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까투리는 눈치도 없이 청홍 비단 몸에 감고 호강하던 우리 내외가 콩맛 본지 오래라 너희 집에 썩어나는 콩 좀 얻으러 왔으니 어서 썩 내놔라. 이러고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의 집에 양식을 꾸러 왔으면 곱게 사정을 해야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야 누가 양식을 구워줄 마음이 나겠어요. 들쥐가 화가 나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남 구워줄 콩이 어디 있어?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지요. 까투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기가 집에서 기다리다가 까투리가 빈손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저 먹을 것도 없는데 남 구워줄 콩이 어디 있느냐면서 구워주지 않았어요. 콩을 구워달라 할 때 뭐라고 했소? 청홍 비단 몸에 감고 호강하던 우리 내외 콩맛 못 본 지 오래라 너희 집에 썩어나는 콩 좀 얻으러 왔으니 어서 썩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렇게 말버릇이 사나워서야 누가 양식을 구워준단 말이오. 이번엔 내가 가보리다. 장기가 그 길로 들쥐네 집에 가서 주인을 찾는데 죄씨 양반 땡네 계시오? 하고 불렀지요. 들쥐가 안에서 들어보니 듣기 좋은 말만 하였습니다. 얼른 나와서 문을 열고 웃는 얼굴로 말하였지요. 장기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장기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불쌍한 우리 내외에 온 산에 눈이 쌓여 먹을 것을 못 찾아 굶고 있다가 이 댁에 콩이 있단 말을 듣고 찾아왔으니 한 대빵만 구워주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소. 하고 아주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들쥐가 하는 말이 그러지요. 아까는 웬 고약한 까투리가 와서 찍서방 고양이 밥이라고 부르면서 썩어나는 콩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기에 그냥 내쫓았는데 이렇게 점잖은 분이 부탁하시니 구워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콩 한 대박을 선뜻 내주었지요. 장기가 그 콩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 까투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거참 이상도 하다. 아까 내가 갔을 때에는 콩이 없다고 하더니 하였습니다. 장기가 말하였어요. 말이 사나우면 없던 콩도 말이 고우면 생기는 법이라오. 친구의 자식을 돌봐준 상인. 조선 순조 때 경기도 개성 땅에 박씨 성을 가진 상인과 이씨 성을 가진 상인이 살았습니다. 두 상인은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 사촌이자 절친한 친구였답니다. 박씨와 이씨는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는데 두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집안은 3대에 걸쳐 각별한 우정을 가꾸어 왔지요. 박씨와 이씨는 같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는데 아쉽게도 둘 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박씨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아들이 일찍 죽었고 이씨는 딸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박 씨 부인과 이 씨 부인이 같은 날 나란히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지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늘이 우리에게 복 덩어리를 주셨어. 그렇고 말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얻다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꼬집어줄까? 꿈이 아니니 안심하게. 자네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건가? 우리가 아들을 같은 날 얻었으니 그 이름도 형제처럼 비슷하게 짓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자네 아들이 아침에 태어났으니 선동이라 하고 내 아들이 저녁에 태어났으니 후동이라 하자고. 박 씨와 이 씨는 아들 이름을 잘 지었다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선동이와 후동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지요. 아주 건강하고 영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동이의 어머니는 아들과는 달리 몸이 약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감기에 걸리더니 하루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주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들였지만 어머니의 병을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뒤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후동이가 겨우 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더니 먼저 서둘러 저승으로 가는 법이 어디 있소?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이 씨는 몹시 슬퍼하였지요. 장례를 마친 뒤에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2달 뒤 그도 큰 병에 걸려 앓아눕고 말았지요. 어느 날 이 씨는 박 씨를 불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여보게, 내가 죽으면 자네가 후동이를 맡아 돌봐주게. 자네도 알다시피 나한테는 형제도 친척도 없다네.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그러니 후동이가 어른이 되어 장가드는 그날까지 잘 보살펴주게. 걱정하지 말게. 자네 아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칠 것이니 후동이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고맙네. 자네 덕분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이 씨는 마음이 놓였는지 다음 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동이는 이제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웃에 사는 박 씨 부부는 후동이를 친자식처럼 온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후동이 역시 박 씨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섬겼지요. 그리고 선동이를 비롯하여 두 누이도 후동이에게 잘해주어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이 씨는 장사를 하고 남긴 재산이 있었지요. 박 씨는 그 유산을 정리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후동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장사 미천으로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동이는 씩씩하게 자라 15살이 되었지요. 개성 상인들은 자식이 이 나이쯤 되면 장사를 가르치고 다른 상점에 점원으로 보내었어요. 따라서 처음 2년 동안은 품삯 한 푼도 못 받고 청소, 잔, 심부름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고 일이나 수금을 하다가 장부, 문서 작성 등을 배웠지요. 개성 상인들은 이처럼 5년 동안 다른 상점에서 장사를 배우게 한 뒤에야 자식에게 상점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남에게 상점을 맡겼지요. 후동이는 박 씨의 배려로 어느 상점에 들어가 점원 노릇을 하였습니다. 20살까지 개성 상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후동이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박 씨는 땅 문서와 장부 등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받거라. 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야. 너도 20살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박 씨는 이 씨의 유산을 잘 관리하여 수만금으로 불렸습니다. 후동이의 장사 미천으로 충분하였지요. 후동이는 박 씨의 도움으로 상점을 열고 장가를 들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후동이는 박 씨 부부를 정성으로 섬겼으며 박 씨 부부가 세상을 뜬 뒤에는 선동이와 함께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 후 후동이는 개성에서 멀지 않은 연안읍으로 옮겨 장사를 크게 하였습니다. 장사 수완이 뛰어난 데다 선동이가 자본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몇 년이 안 되어 수만금을 벌었습니다. 나는 40살이 되기 전에 100만금을 벌 것이야. 후동이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 100만금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연안읍에 사는 이 100만금의 상점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알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지요. 그는 목표대로 40살 이전에 100만금을 벌었으며 50살에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춤추는 요술 지팡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서 살았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살았지요. 이 아주머니가 날마다 무명 길쌈을 하는데 목칼을 가져다가 씨앗로 씨를 빼고 물레로 씨를 자아 배틀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옷을 짜서 사방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큰 옷은 어른을 주고 작은 옷은 아이를 주고 바지는 남정네에게 주고 저고리는 여인네에게 주고 이렇게 여럿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람들이 저 아주머니는 무명배도 곱게 짜지만 마음씨는 더 고와 이렇게 칭찬을 하였지요. 하루는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로 실을 잡고 있는데 웬 늙은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얼른 뒤주에서 쌀을 한 대박 퍼내다가 스님에게 갖다 주었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스님은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쌀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뒤주 밑을 박박 긁어 쌀을 있는 대로 다 퍼다 주었지요. 그래도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쌀은 그만두고 배를 달라고 저러시나 하고 길쌈에서 장만해둔 새 무명배를 곱게 접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지요. 스님, 이것도 안 받으시면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바람같이 가버렸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스님 부르면서 따라갔지만 어느새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지팡이를 마루 한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고운 무명 네 주자고 이리 하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마루 구석에 세워놓은 지팡이가 흔들흔들 하더니 마루 가운데로 쿵덕쿵덕 뛰어나오지 뭐예요. 그러더니 혼자 마루 위를 쿵쿵 뛰어다니면서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고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또 한 번 이 고운 무명 길쌈 네 주려고 이리 하나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를 쿵쿵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벗삼아 길쌈을 하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지팡이도 따라서 장단을 맞추면서 쿵쿵 뛰어다니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았지요.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네들도 해보겠다고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지팡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이 이상한 지팡이를 구경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었어요. 아주머니는 물레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마를 타고 임금이 사는 대궐에 갔습니다. 대궐로 가서 넓은 마루에 물레를 버려놓고 왱왱 돌리면서 이 고운 무명 길쌈 네 주려고 이리 하나 하고 노래를 부르니 쿵쿵 절싸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 위를 신나게 쿵쿵 뛰어다녔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에다 손을 못 펴는 조막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 걱정이 많았지요. 이 아들이 임금 옆에 서 있다가 지팡이가 춤추고 노래를 하니 저절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루 가운데로 나와서 물레질을 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춤을 추다가 신명이 날 대로 나니 자기도 모르게 쿵쿵 절싸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고 말문이 탁 트였지 뭐예요. 말을 하게 되니 너무 기뻐 손뼉을 짝짝 치다 보니 손도 쫙 펴지고 말이지요. 아들이 말도 잘하게 되고 손도 펴지니 임금이 기뻐서 아주머니를 아예 대궐에 살게 하고 대접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죽고 나서 아들이 새 임금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새 임금은 이 아주머니를 수양 어머니로 삼아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팡이 말대로 좋을 때가 온 것이지요. 사람이 된 벌 아가씨. 옛날 어느 시골 한 나뭇가지에 많은 벌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난 뒤에 한 젊은이가 벌꿀을 채집하러 왔습니다. 나무 위를 쳐다보니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벌들은 몸이 하얀 벌들이었지요. 희한한 벌이구나. 하얀 벌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이는 사다리를 걸어놓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벌집을 가지채로 잘라내려고 하였지요. 바로 그때 벌집 안의 벌이 말하였어요. 벌집이 필요하다면 조심해서 잘라요. 젊은이는 벌이 말을 함으로 깜짝 놀랐으나 그 벌의 말대로 벌집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꿀벌의 집을 자기 방에 놓아두었지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젊은이는 밭에 나가서 어두워져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지요.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식사 준비가 빠짐없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집에는 있을 리가 없는 생선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구나.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와서 밥을 해놓은 게로군. 그나저나 벌집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닐까? 문득 정신을 차려
젊은이는 자루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벌집은 틀림없이 거기 그대로 들어있었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저녁 밥을 먹었는데 그 요리가 매우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누가 이런 요리를 만들어 주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밭으로 나가는 척하며 도중에 돌아와서 집 가까이 숨어서 가만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집의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처녀가 나왔습니다. 처녀는 물을 깃기 위하여 냇가로 내려갔지요. 그 사이에 젊은이는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가서 벌집이 들어있는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안은 비어 있었지요. 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벌집을 자루에서 꺼내어 숨겨두고는 자기도 집안의 한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처녀가 들어와 식사 준비를 계속하였지요. 그러고는 자루가 놓여진 곳으로 갔으나 그 속에 있던 벌집이 없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벌집은 보이지 않았지요. 누가 내 옷상자를 가지고 가버렸어. 큰일이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처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젊은이가 이제 막 돌아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서 젊은이를 보자 처녀는 울음을 그치고 말하였지요. 당신이군요. 내 옷상자를 숨긴 것은. 옷상자라니 그런 것 나는 모르오. 벌집 말입니다. 그 속에는 내 옷과 여러 가지 소중한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하는 수 없이 젊은이는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숨겼지만 되돌려주지는 않겠소. 그걸 돌려준다면 당신은 두 번 다시 내 밥을 지으러 오지 않을 것이니까 정 벌집을 갖고 싶다면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이렇게 말하고는 젊은이는 벌집을 처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벌의 처녀였다는 것을 절대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주셔요. 그것을 말하면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만은 꼭 약속해 주셔요. 젊은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혼하여 곧 아기가 태어났지요. 어느 날 이웃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남편이 초대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 부인의 고향은 어딥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을 하였지요. 이 마을 출신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도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더니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약속도 깜빡 잊고 큰 소리로 짓거리고 말았지요. 사실 그 사람은 벌의 처녀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곧 이웃집 부인 귀에도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말하였지요. 당신 그렇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해버렸군요. 저는 이제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당신 곁에 두고 가겠어요? 남편은 울면서 만류하였으나 아내는 다시 벌의 모습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곧 벌의 뒤를 쫓았지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날아간 아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다음 날 냇가에 드러누워 죽은 듯이 잠을 잤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한 여자가 다가와 젊은이를 깨웠지요. 어째서 당신은 부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부인의 집은 바로 저기가 아닙니까? 저기 집이 보이지요? 여자는 한 채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에는 방이 11개가 있는데 부인의 방은 꼭 한 가운데입니다. 집안의 천장에는 벌이 가득 붙어 있지만 겁내지 말고 들어가셔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틀림없이 여자가 말한 대로 집 안에는 크고 작은 벌들이 수없이 뒤엉켜 있었으나 가운데의 방에는 한 마리도 없었지요. 이 집은 이상하게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었지요.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울지 마, 우리 착한 아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 당신을 기다리며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남편이 외쳤지요. 그 후 아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겼지요. 어머니도 기쁜 듯이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제가 벌이라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만약 얘까지 쫓아올 수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천장의 벌들은 죄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는 그 후 줄곧 이 마을에 머물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벼 이삭이 된 여인과 젊은이. 옛날 하늘의 신에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이 천녀는 구름 사이에서 언제나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고는 남몰래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나도 인간의 처녀가 되고 싶어. 저렇게 일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아버지인 신은 때때로 하늘나라를 노략질하는 마신을 퇴치하러 나가는 일이 있었으나 천녀를 데리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천녀는 그럴 때마다 혼자만 남게 되어 하늘나라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실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세계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신은 싸움터에서 피로에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딸이 반가이 맞이하지도 않았으므로 매우 화를 내어 말하였지요. 너희 응석에 두 손 두 발 다 들겠다. 이젠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졌어. 너를 억누를 만한 힘찬 사위를 맞이해야겠다. 그러나 천녀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하였지요. 저희 남편이 될 사람은 벌써 정해져 있답니다. 제 마음이 정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젊은이에요. 보셔요. 저 산 밑에서 밭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건 안 된다. 저건 단순한 인간의 사나이지. 너는 신의 딸이란 말이다. 그러니 저는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하늘나라를 버리고 인간이 될 작정입니다. 네가 그런 짓을 한다면 벼 이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천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정말로 벼 이삭으로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젊은이 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지요. 다음날 시는 곧 딸을 위하여 서위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또다시 마신이 나타나서 노략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므로 마신을 퇴치하러 갔습니다. 신은 천녀를 불러서 엄하게 말하였어요. 잠자코 기다리고 있거라. 돌아올 때에는 꼭 훌륭한 신랑감을 데리고 올 것이니. 그러나 천녀는 아버지가 나가버리자 곧 바람을 타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천녀는 부푼 가슴으로 젊은이가 일하고 있는 밭 근처의 풀밭으로 내려왔지요. 젊은이는 천녀의 모습을 보자 곧 가까이 달려와서 이상스러운 듯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남편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천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싱긋 웃었어요. 젊은이도 따라서 웃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통하여 언제까지나 즐겁게 웃었던 것입니다. 천녀의 웃음소리는 하늘나라에서 마신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신은 깜짝 놀라 아래 세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딸과 인간의 젊은이가 다정하게 나란히 서서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은 즉시 마신과의 싸움을 그만두고 곧바로 딸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지요. 그러고는 딸 앞을 막아 서서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하늘나라로 올라가거라. 싫어요. 하늘나라에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나는 인간이 되어 이분과 함께 평생을 이곳에서 살겠어요. 천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살아도 좋다. 그러나 나는 약속한 대로 너를 벼 이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야. 그리하여 너의 영혼을 영원히 이 밭의 흙 속에 파묻어 버릴 것이다. 신이 이렇게 말한 순간 천녀는 벼 이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벼 이삭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젊은이에게 몸을 가까이 기대어 무엇인가 서로를 주고받으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그 벼 이삭을 껴안듯이 몸을 가까이 붙였지요. 그리고는 언제까지나 젊은이는 바람이 불어도 가엾은 천녀의 벼 이삭을 언제나 껴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감동하여 깊이 뉘우쳤지요. 두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해줄 것을 잘못 생각했구나. 이젠 늦었어. 하는 수 없으니 젊은이도 벼 이삭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는 젊은이도 벼 이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두 벼 이삭은 서로 가까이 몸을 붙이고 사이좋게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신은 두 벼 이삭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